최근 고급 외제차 운전자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단속과 처벌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건 사고 소식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영암에서 발생했던 일가족 사망 사건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수사가 막 시작된 시점이어서 예단할 수는 없다는 걸 전제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야 될 텐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사실 일가족이라고 추정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지금 이제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 외부에서 침입한 그 정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에 있는 60대 남성과 50대 여성 그리고 20대 자녀들로 추정이 되는 3명이 이제 사망하는 모습이 이제 발견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패널로서는 혹시나 사람의 그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혹시 언론에서 이렇게 소비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방금 앵커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지만 분명히 이게 사건이라고 알려지면 부검을 통해서 확인되면 그때는 제가 조금 더 아는 내용을 깊이 말씀드리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이 일단 숨진 걸 누가 어떻게 발견한 거죠? 이게 13일 날 이제 주위에 있는 이웃이 전화를 해봤대요. 전화를 했는 게 뭐 그 60대 남편에게도 60대 남성에도 전화를 했고 뭐 언론에 보면 그 부인에게도 전화를 했다라는 정황은 보이는데 명확한 거는 분명히 60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니 주변에서는 굉장히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딱 찾아가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발견이 됐는데 아마 그 사망한 그 남편 60대 남성과 여성은 다른 장소 A라는 장소에서 발견되고 또 그 자녀로 추정되는 3명은 다른 장소에서 추정됨과 동시에 거기서 이제 흉기도 발견되었다라는 점과 그 이제 시신들에서 많은 이제 그 혈흔이 좀 출혈이 있었다 이런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지금 이제 2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확인을 하고 이제 수사라고 지금 아직 말하기는 그렇지만 죽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 확인이 이제 그 가족들의 갈등으로 인한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외부에서 또 혹시나 이런 게 정말로 흉악한 범죄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놓고 이제 판단한다. 다만 이제 부검이 정확하게 나온다면 그 사인을 조금 밝힐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네. 그리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이제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예,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지금 전해졌네요. 예, 사실 뭐 지금 인증 상황이 다른 마을에 40대 여성과 이제 그 성폭력과 관련된 어떤 혐의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찰에 출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출석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나오고 아까 제가 이제 20대 그 자녀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자녀들이 다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인이 그 여성이 이 3명의 아들로 추정되는 사망한 사람들을 돌봤다고 하는데요. 사실 만약에 이게 또 사실이라면 왜 우리 국가가 이런 어떤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좀 손길을 이렇게 잡아주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기초생활 보장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물론 남편이 이제 월급이 있고 남편이 일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역시 농업이라는 게 이제 계절적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건복지부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마무리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약물 운전 사건이 잇따라서 발생했습니다. 저희 그래픽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시죠. 롤스로이스를 몰던 예,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서 20대 여성을 치면서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이게 뭐 또 흉기로 협박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뭐 최고급 승용차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자기가 정당하게 돈 벌어서 저런 자동차 사는 거 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렇게 어떤 자본을 축적하는 것 그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보인 행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급 승용차를 탈 만큼의 탄탄하고 완전한 어떤 일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그러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리스로 이런 자동차를 몰면서 사실 제대로 된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면 또 그건 또 별반 문제인데 앵커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내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먼저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그 피해자가 얼마만큼 다쳤는지를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1회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첫 번째 책임인데 이 롤스로이스 최고급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바깥에 그 피해자를 지켜만 보고 그 자리를 떠나서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다른 자기가 이제 어떤 특정 병원에서 이제 뭐 자기 치료를 받는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했다는데 그 병원에 가서 증거인멸의 시도를 보이는 것이고 지금 이 람보르기니라는 또 최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주차 시비가 붙으면 그냥 말로 하면 돼 흉기를 딱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 시비하는 시민에게 협박을 하니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CCTV를 통해서 그냥 도망을 가죠. 그 자리를 도망을 가요. 그래서 경찰이 CCTV를 통해서 3시간 만에 체포를 했는데 역시 앞에 있는 롤스로이스는 확인해 보니까 7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고급 승용차인 람보르기니를 타는 사람은 또 한 2종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이 투약을 했다는 정황이 있는 곳이 또 일부 병원이겠지만 또 병원이었다는 점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될까라는 분노를 분명히 자아내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뭐 사고 자체도 지금 충격을 줬는데 이후에 검사를 해봤더니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게 또 한 번 충격을 줬던 그렇죠. 부분이에요. 이게 뭐 앵커하고 저번에 우리 이제 계속 대담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죄명을 만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음주를 하고 운전을 빵 하면 그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제대로 된 이성적 판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그 특정 범죄에 따라서 가중처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음주뿐만 아니라 마약류도 들어가요. 그런데 마약류가 들어가는데 제가 음주는 우리가 뭐 수치가 있잖아요. 0.3 이상, 뭐 0.8 이상, 0.1 이상, 뭐 0.2 이상 이러면 이 사람이 상황이 어떤지 그 음주 측정에 따라서 충분히 이 사람의 운전이 어느 정도로 좀 위험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수치로 나올 수 있는데 마약은 몰라요. 마약은 그냥 마약을 했다. 간이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 마약류를 투약했네? 이 정도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마약류를 투약했는 사람은 마약류를 투약하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위험 운전이라고 봐요. 이게 약간의 구성 요건에 공백이 있어요. 그냥 음주를 하고 마약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운전치사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운전이 곤란할 정도가 되어야 위험운전치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했다는 것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음주운전과 달리 마약은 분명히 그 당시에 위험한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좀 입건해서 좀 조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혹시 두 분 다 건강검진 받으시죠? 그러면 분명히 밑에 뭐라고 나와요? 수면 마취하면 자동차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수면 마취하고 운전하면 그게 위험운전치사상이 될 수 있어요. 사고가 나면.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런 걸 말리고 있으니까 저는 뭐 사법당국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적어도 마약 간이 검사가 나왔다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진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입건하고 그 운전 상태가 어떤지를 좀 정확하게 확인한다. 저 롤스로이스 운전자 우리 앵커도 그 사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자리 떠나고 난 다음에 뭐 비틀비틀거리고 나오고 체포하려니까 막 반항하고 람보르기니 사람은 이렇게 엎드려가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과연 운전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위험운전치사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그 마약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운전하는 거에 있어 도로교통법의 처벌 규정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규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원을 통해서도 마약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약을 애초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일부 병원이라고 먼저 단정을 짓겠습니다. 전체 병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이러한 마약류의 성지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마약류를 못 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합법적이고 치료라는 핑계를 댈 수 있는 마약을 가지고 이제 그 마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이 그러한 어떤 병원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이게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식약청에서 이렇게 마약을 어떻게 하는지를 마약류를 어떻게 투약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좀 그 제도를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면 충분히 한 사람이 다른 병원에 쇼핑하면서 마약하는 걸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UR이라 그럽니다. 이게 영어를 잠깐 쓰면 드럭 유틸리제이션 리뷰라 그러는데 그게 뭐 의약품 안전 관리 시스템 이렇게 좀 말이 이렇게 온화적으로 좀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정확하게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마약 사용 리뷰 그 검토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병원에서 A라는 사람이 이 마약을 했고 B라는 사람에게 이 A라는 승재현이 A라는 병원에서 B라는 병원에서 C라는 병원에서 D라는 병원에서 어떻게 내가 그 처방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좀 의무화가 되어야 되는데 DUR이 아직 의무가 안 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승재현이라는 사람이 가면 승재현이 A라는 병원, B라는 병원, C라는 병원에서 이미 과거에 처방받았던 드럭 유틸리제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리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좀 그걸 의무적으로 만든다면 아, 승재현이 A라는 병원 왔는데 이미 다른 병원에서 이만큼 마약류를 투약했구나. 그러면 마약류 투약 안 돼.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쇼핑하면서 마약을 했다면 식약처에서는 그 마약류 통합 안전 시스템에서 분명히 제가 어떻게 마약을 했는지 그때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제일 처음엔 본명으로 그게 들켰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마약을 많이 했네. 그래가지고 딱 확인해서 찾아보니까 그게 유명 이제 그 영화 배우였는데 그런 어떤 식약처의 시스템이 조금 저는 탄탄해졌으면 좋겠어요. 촘촘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병원이 마약류 성지가 되는 걸 좀 막아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이 마약 관련 사건들을 자주 보도해 드리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 생활 안에 그 마약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학생들까지 마약에 손댄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 기억나시죠? 그 대치동에서 마약 마약음료요? 마약음료. 저는 그 사람들 정말 저는 테러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그렇게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렸다면 저는 진짜 심각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저도 어제 뭐 어떤 정보기관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마약 제조국이었느냐 이래 따진데 대한민국은 마약 제조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식의 판단이고 지금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안에서 텔레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사고 싶은 마약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맞춤식으로 살 수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공부방은 가장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 안전한 그 공부방 안에서 아이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필로폰을 사요. 중학교 아이가 0.05g을 진짜 샀어요. 그것도 40만 원 주고. 그래서 그걸 던지기 수법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정말 안전해야 될 방 안에서 아이가 쓰러지니까 부모가 얼마나 기함하겠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이런 형태의 어떤 마약류가 아이들 그 공부방 안까지 들어왔다면 저는 옛날에는 온라인 수사를 했잖아요. 온라인 수사는 이렇게 잠복하면 오프라인인 거리에서는 이렇게 잠복하면 잡을 수 있는데 온라인은 잠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좀 수사 방법 어떻게 보면 온라인 안에 있는 잠입 수사도 좀 허용돼야 되지 않느냐. 아동 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그런 어떤 잠입 수사,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때 저 조주빈 사건, N번방 사건 때문에 그래서 마약도 그런 부분을 뭐 제가 하자 안 하자가 아니라 한 번 정도 그런 부분을 좀 열어놓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범죄 유형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나 보죠. 사실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시청자분 한 1분 만에 설명드리면 옛날에는 그 함정 수사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마약을 막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럼 딱 보면 마약 하고 싶은 사람이 알잖아요. 그럼 경찰이 와서 마약 살래요? 라고 해서 제가 마약 사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예요. 그거는 허용됐는데 제가 마약을 안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막 옆에 와 경찰관에서 마약 할래? 마약 할래? 이래서 범위를 유발하면 그거는 불법인 수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언더커버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어떤 호수가 있으면 호수 안에 굉장히 식인 어떤 피라냐가 많으면 이 호수물을 빼낼 것인지 아니면 피라냐만 잡을 것인지는 바깥에서는 모르잖아요. 그 호수에 스킨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잠입 수사라는 거는 온라인 안에 신분을 조금 신분을 바꾸어서 들어가서 그 마약을 사는 사람 같이 좀 들어가는 수사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함정 수사뿐만 아니라 잠입 수사, 우리가 말하는 신분 위장 수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상황이 많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좀 마약 단속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검경이 또 관련 부주 단속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이 통제가 가능한 수준일까요? 뭐 저는 통제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떠나서 통제해야 한다. 이거는 시우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어떤 형사정책을 만들어갈 때 캔이라는 할 수 있는 형사정책만 해서는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마약이 아이들 공부방 안에
그리고 병원 안에서 마약을 하는 성지가 되고 그리고 공무원 사회, 경찰이 그 마약 집단 파티에 갔던 그 사건도 기억나시죠?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 마약이 창궐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사실상 마약 조직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느냐,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게 첫 번째고 그 역량을 통해서 마약의 어떤 집단들이 좀 줄어들면 그 다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재활입니다. 즉 수요자에 대한 재활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자에 대한 재활을 할 수 있는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불법 수익이 전부 다 해외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 불법 수익을 진짜 밥숟가락 하나라도 빼앗아 올 수 있을 만큼의 불법 수익을 좀 받아낼 수 있는 환수처도 좀 이렇게 제대로 어떤 수사기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마약 사건을 줄이기 위한 재원까지 해주신 그런 상황인데요. 자,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교권 침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관련 판단이 나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학부형들이 담임 선생님을 교체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CG에도 나오지만 8번 이상 교체해달라 그러고 학교 방문을 6차례 했고 전화를 2차례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학부형들의 어떤 요구가 좀 이렇게 과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1심에서는 그래 교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패소 판결합니다. 그래서 1심이 패소가 됐는데 2심에서는 이 교사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학부형들한테 물어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부형들도 그래 교사가 조금 너무 좀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라고 해서 다른 학부모도 담임 선생님의 교체에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레드 카드라고 혹시 아세요, 앵커? 레드 카드가 뭔가 하면 학생들에게 벌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점에 따라서 뭐 청소도 시키고 그 벌점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그 레드 카드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 2심에서는 결국 학부형이 다시 승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 방금 CG가 지나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게 대법원이 어떤가 하면 대부분은 법률심이에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거를 파기환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파기환송을 시켰는가 하면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살펴서 정말로 교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봐라.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라고 해서 넘겼는 게 저겁니다. 담임 선생님에 대한 교체 요구보다도 교육 방법 등을 변경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레드카드 벌점제 등 교사 직무 수행도 정당한 교육 활동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금 고등법원으로 2심 법원으로 다시 환송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법리를 좀 판단해서 2심 법원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판단해봐라. 즉 대법원은 어떤 판결에 옳고 그름에 OX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다시 고등법원이나 2심 법원으로 넘겨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판단을 해보라고 했으니까요. 그 두 가지를 판단해서 역시 교권 침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그 법원에서 판단할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부형이 승소 판결했잖아요. 그 승소 판결을 결국 파기해서 돌려보냈으니까 그럼 학부형의 말보다는 교사의 말이 훨씬 더 맞지 않느냐. 결국 교권 침해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4월에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페트병 갖고 노는 반 학생에게 주의를 줬는데 이게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니까 교사가 학생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 후에 10여 분 동안 교실을 청소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불거지면서 담임 선생님 교체해달라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고 결국에 소송까지 가게 된 건데 1심에서는 이거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했다. 그래서 교권 침해 행위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부모가 패소를 했던 거죠. 2심에서는 다른 학부모도 담임 교체 공감했다. 너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집요하게 학생들에 대한 어떤 훈계와 지도가 좀 강했다. 그리고 레드 카드 저도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언제나 떠드는 아이 승재현이었거든요. 아니 저는 정말 떠들지도 않았는데 저희 학교에서 청소를 시킬 아이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떠드는 아이 승재현 저도 그거 되게 기분 나빴어요. 안 떠들었는데 그게 올라가는 게 기분 나쁘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거잖아요. 보는 입장에서 레드카드를 적는 건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는 있는데 그게 결국 훈육의 방법으로 그런 형태가 분명히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시민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시민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인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적절하게 훈시를 하는 거는 그건 또 허용되어야 되는 거니까 언제나 저는 정반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그런 느낌이에요. 교권이 침해될 수도 있고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조화롭게 이 두 가지를 지켜갈 수 있느냐 이 고민이 있으니까요. 제가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교권이 워낙 높았었는 거고 그 교권이 높다 보니까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가 올라왔는 것이고 이게 또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교권 침해가 발생했으니까요. 지금은 정반합의 관계에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2심에서는 레드카드 벌점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아이에게 창피를 주는 잘못된 교육이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학부모가 승소한 상황인데 네. 대법원에서는 이거 담임 교체 요구보다 교육 방법 변경 같은 방안을 먼저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교체 요구를 계속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냐 이러면서 학부모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렇죠. 상황인데. 성소 판결을 그대로 받아줬으면 그 성소를 그냥 받아들여서 그 상고라 그러죠. 상고를 기각했을 건데 그걸 파기환송해서 다시 그 항소심 2심 법원으로 넘겨보냈으니까 성소 판결에 대한 패소적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안 들여다봤다. 그래서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꿨고 그걸 학부형 성소라고 이야기했는 것은 좀 법리 판단에 뭐 판단 유탈이나 채정 법칙의 위반 조금 어려운 말 제가 쓰는데 판단 유탈이나 채정 법칙의 위반이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다면 학부형이 성소된 판결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 바꿔달라, 담임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레드카드 이제 여기에 이름 적었던 부분, 뭐 청소를 시킨 부분 이거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나요? 이게 사실 훈시 저는 훈계보다는 훈시라는 개념을 더 쓰고 싶은데 훈시의 개념으로 레드카드에 대한 판단은 유보는 했어요. 하지만 레드카드라는 게 분명히 학생의 인권도 침해할 수 있지만 분명히 벌점제도 직무 수행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칠판에 적는 거잖아요. 칠판에 적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바깥에 드러나지 않고 그 학생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느냐. 저 학생 교원, 학생 생활 지도 고시에 보면 다음 과제를 부여할 수 있는데 뭐 시정 활동, 성찰 활동, 그다음에 원상 복구, 청소 이런 걸 하는데 그 길을 그냥 한 번만에 할 수 없으니까 레드 카드라는 걸 적어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걸 위반하면 저런 걸 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요. 사실 칠판에 적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게 이게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지금 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저거에 따르면 뭐 레드카드라든가 청소를 시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레드카드라는 거는 이게 적립카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앵커가 선생님이고 제가 학생이에요. 제가 뭐 학교에서 뭐 이렇게 1교시에 떠들고 그다음에 다음 날에 와가지고 뭐 다른 학생들 괴롭히고 이러면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벌점 1점, 벌점 2점, 벌점 3점 이렇게 되면 벌점 3점 정도 되면 뭐 청소를 한다. 뭐 별점 5점 되면 다른 걸 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한 학생에게 한 번 잘못했다고 청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잘못을 기록해서 그게 누적되고 반복되면 학생에게 이렇게 훈계를 하겠다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교육의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칠판에 적는 건 맞느냐라는 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형태로 학생들이 뭔가 다른 학생, 제가 그때 말씀드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면 그거는 좀 분명히 훈시를 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앵커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우리 인터뷰를 계속 방해를 하면 그 사람한테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학생이 제 귀를 땡긴다든가 제 머리를 때린다든가 그래서 제가 수업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렇게 제 머리를 때리고 제 귀를 땡기는 그 학생에게 야 승재현한테 그런 행동하지 마. 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라고 그 학생에게 훈시할 수 있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각 학교마다 따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제
그 아까 바뀐 고시 내용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랑 예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는 학교마다 좀 이제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왜냐하면 워낙 그 다기하잖아요. 학생들의 어떤 그 반 특성도 다르고 학교 특성도 다르고 그리고 지역 특성도 다른데 이걸 일관적으로 또 말하면 좀 부작용 나타난다고 봅니다. 교육은 페다고지라 그러잖아요. 에듀케이션이 아니고 페다고지거든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교사가 정말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학생이 시민사회의 인성과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반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특성, 우리가 말하는 뭐 A란 반, B란 반, C란 반이 다 틀리니까요. 거기에 맞추어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맞춤식 좀 훈시 규정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교권 침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학생 인권 침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함께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교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새로 적용되고 있는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르더라도 그러니까 물론 경고는 할 수 있고 또 청소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죠. 저는 뭐 아니 제가 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게 대놓고 아이에게 그런 어떤 지적을 하면 저는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언제나 아이는 성장하잖아요.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우리가 그 학생이 앞으로 미래의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장군도 될 수 있으면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낙인은 아니지만 잘못했으니까 낙인은 아니지만 그 아이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는 있다. 아이가 잘못하는 것 훈시하셔야죠. 훈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좀 제대로 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맞춤식의 훈시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닌가 보죠? 예,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교사가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사도 교육을 했고 대학 교육을 받았고 시험을 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자격을 줬는데 그 자격 줬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자질은 우리가 담보해야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잘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논란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